자, 일단 우리가 해방이 된, 뭐 일제시대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었으니까 해방된 이후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좌파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기타협조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이었고 좌익 성향이었고 친일 청산이나 토지 개혁을 주장했죠.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사실은 이 친일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토지 문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 중에 또 상당 대다수가 소작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일종의 소작제도, 대농장을 중심으로 한 소작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런 걸 다루는 소설, 뭐 태백산맥 같은 소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주장, 논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통치라고 하는 문제가 또 갑자기 치고 들어왔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당시 상황이 이거 한국이 조선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 통치할 역량이 있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논란이 좀 있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소식이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오역도 있었고, 뭐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좌파는 신탁 통치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하고 반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찬성으로 돌아서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잃게 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소련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우파는 이제 김구, 이승만,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었고, 일본 일부 우익 세력은 이제 친일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적으로는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 청산이나 토지 개혁을 반대했죠. 자기들이 친일파 출신이니까, 친일 혐의가 있으니까 친일 청산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들이 지주 출신이니까 토지 개혁을 할 수가 없지. 이걸 다 반대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에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일 청산과 토지 개혁하고 이 신탁 통치 문제가 묘하게 이게 이렇게 다른데, 친일 청산 토지 개혁은 다 민중들은 지지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좌파가 여기서는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신탁 통치 문제가 치고 들어오면서 좌파들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우파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면서 뭔가 우파가 더 그 애국적인 세력이고 좌파는 더 뭔가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려는 세력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압도적으로 좌파를 지지했다가 여기서 신탁 통치 이슈가 터지면서 우파로 돌아서고, 이때 사실은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이 신탁 통치 반대를 적극적으로, 그 반탁 운동이라고 하죠. 반탁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와 신임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뭐라는 겁니다. 사실 신탁 통치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신탁 통치를 받았으면 분단이 안 됐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일부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한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반탁 운동에 기반한 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동안 금기시되어 왔고 빨갱이 주장으로 이제 여겨져 왔었죠. 근데 지금 와서 한 70년 지나고서 생각해 보면 뭐 신탁 통치 한 5년 받더라도 한국 전쟁 안 겪고 분단 안 되고 통일된 나라로 출범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분단되지 않았으면 과연 소련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이렇게 좌경화, 공산화 흐름을 한반도가 막아낼 수 있었겠느냐. 결국 이게 또 좌파들이 저런 친일 청산이나 토지 개혁 같은 민중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공산화 흐름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 중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서 이렇게 딱 우리는 절반이라도 반공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치고 나가는 이른바 이제 그 정업선언인가 뭐 그렇게 정업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당시에 단독 정부를 추진하면서 이승만과 김구가 갈라서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로라도 어쨌든 그 반공 정부를 세워서 저 공산화되는 흐름을 그냥 이제 한반도에서 절반이라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받았던 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던 거죠. 뭐 역사적 판단은 지금 와서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근데 그 덕분에 분단이 됐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왔고 뭐 그런 거죠. 참 역사라는 게 참 애매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3년간 벌어지면서 아까 말한 좌파 우파 구도가 다 쓸려 나간다는 거죠. 남쪽에서는 좌파가 쓸려 나가고 북쪽에서는 우파가 쓸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는 우파 1색, 북쪽에는 좌파 1색의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생겨나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남쪽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승만 정권 때는 어땠느냐? 이승만 정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자유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이제 크게 권력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자유당은 이승만 지지 세력이고, 이기붕, 곽영주, 이정재 등이 주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친일, 친미, 관료 집단, 그다음에 친일 관료들을 중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엄격한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무상물수, 무상분배에 따른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한 토지 개혁은 그다음에 집단 농장화를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토지 개혁했다가 도로 다 정부가 이렇게 국영 농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뭐 국영 농장의 고용인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은 그 당시에는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한 걸로 보였고, 남한에서는 뭐야 북한은 토지 개혁하는데 우리는 왜 땅 안 줘? 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 개혁을 안 했으면 아마 북한 쪽으로 다 넘어갔겠죠. 민중들의 지지가. 그래서 온건한 토지 개혁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는 어떻게 했느냐? 경제는 원조 경제에 의존했다. 원조 경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조 경제라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이제 특히 그 식량, 쌀을 많이 원조를 해줬죠. 그래서 원조 경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의 뭐 그 살아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보릿고개.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한일협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50년대가 그냥 지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어쨌든 미국에서 그 독립운동 혹은 반일운동에 이제 헌신한 분이고, 뭐 일본하고 굳이 관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과는 강력한 그 한미 수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한미 동맹을 구축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고, 국교 정상화를 할 거면 천문학적인 아마 배상액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몇백억 달러?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일본이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돈을 낼 수도 없고, 일본의 경제가 뭐 그 당시에 뭐 아직 그렇게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싫음 말고 이러면서 그냥 서로 국교 단절인 상태로 그냥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야당이었던 그리고 또 통일은 어떻게 하냐? 북진 통일, 북한을 쳐들어가서 뭐 점심은 뭐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고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상 북진 통일이라는 건 통일을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뭐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쳐들어갈 정도도 아니고, 북한이 훨씬 더 월등한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와서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북진 통일이라는 건 뭐 허황된 얘기였지만, 어쨌든 뭐 휴전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통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통일 정책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아예 그냥 논의선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야당인 민주당도 뭐 사실 세력이 다를 뿐이지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미 그 우파로 다 정리가 돼서 뭐 신익희, 조병호, 김두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친일주주 출신 자본가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우로서는 오히려 더 기득권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 당시 민주당 세력은. 그리고 이제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친일 출신이니까 가급적 너무 얘기하기 좀 그런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개혁도 싫었지만, 정말 싫었지만 안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수용했다. 그 인촌 김성수 같은 그 동아일보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토지 개혁 자기들의 어떤 지주로서의 권력 기반을 빼앗기는 거긴 하지만 도저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북한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용을 해서 어쨌든 온건한 토지 개혁이라도 입법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천민당 세력이 끝까지 의회 내에서 반대했으면 통과가 안 됐겠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조 경제. 역시 경제는 원조 경제입니다. 뭐 민주당이라고 별다른 대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일협정 반대한 것도 뭐 그게 마찬가지. 왜냐면 뭐 정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것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민주당에서 조금 특이한 세력은 이 한일협정 반대에 대해서 유일하게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여기 50년대는 알지만 나중에 6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일협정 반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좀 조봉암이란 사람이, 이 사람 좀 약간 정책적으로 봐도 약간 이단화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주의자였죠. 전향을 했고, 그다음에 초대 농림부 장관 역임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도 토지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뛰어나와서 이제 독자적인 혁신 정당을 건설했고, 진보당.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그다음에 또 평화 통일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권은 북진 통일을,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시절에 50년대 사실 너무 일찍 나온 거죠, 시대적으로. 전쟁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으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쟁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민중들도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엔 빨갱이다. 그 정치 자금 부분이 이제 또 애매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자금 받았다. 그거 봐,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갖고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대선에 나와서 2등 하신 분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50년대 정치 상황이라는 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를 한다는 건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봉암은 죽을 때 뭐 정권을 놓고 이 박사랑 싸우다가 졌으니까 죽는 건 당연하다. 뭐 동서고금에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었다. 뭐 특별히 슬퍼할 일도 아니다. 다만 나 말고 나를 따른 사람들만 좀 피해 없게 해달라. 뭐 이런 최후 진술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일제 시대부터 50년대까지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뭐 암살, 뭐 폭력, 뭐 테러, 뭐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연장이라고 봐야지. 그런 각오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였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 사형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의 한국 정치에 이제 큰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당이라고 하는 기성 정치권 세력을 다 쓸어버리고 군부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한국 정치의 중심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군부가 등장한 이유는 군부가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군부는 미국의 지원을 직접 받는 세력이었고 미국에서 이 한국의 군인들을 직접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박정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중령 대령 시절에 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서 미국 사관학교 다 견학하고 미국의 어떤 육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거기서 다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한국에 견학 오듯이 뭐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에 뭐 산업 견학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런 거 오듯이 이 한국 군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다 그렇게 선진 제도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런 걸 배워주는 게 어디가 있었겠어요. 이런 걸 뭐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해외 연수를 했겠어요. 아니면 기업인들이 가서 해외 연수를 했겠어요. 뭐 대학생들이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유학을 갔겠어. 그냥 오로지 군부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어떤 그 선진 물물을 접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야. 그런 군부가 보기에 저 자유당 놈들, 뭐 민주당 놈들 하는 꼴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자기들이 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또 군부 내 부정부패는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인사 적체로 인한 갈등이 되게 심했고 그런 어떤 불만들이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분출해서 결국 6.4 8기와 박정희의 어떤 결합으로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는 박정희 장군이고 저기 계신 분이 여기가 차지철이고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차지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게 이제 피스톨 박이라고 박종규, 그렇죠. 박종규라고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앞부분에 경호실장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권총을 그렇게 잘 쏴서 피스톨 박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실각한 이유가 유경수 여사가 암살될 때 그때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호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도 있지만 거기다가 권총을 졌으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암살된 총알이 땅 하고 유경수 여사 쓰러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단상 밑으로 숨고 그러니까 피스톨 박이 항상 권총을 차고 있거든요. 경호실장. 권총을 차고 뛰어나가면서 총을 다다닥 쐈는데 앞에 있는 멀쩡한 그 노래 부르던 여고생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살범을 쏜 게 아니라 그 솔직히 권총으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럼 쏘지 말든가. 근데 이제 앞에 대고 위협 사격을 한 거지. 하니까 이제 앞에서 그 노래 부르러 왔던 합창대로 참여했던 여고생이 맞아서 피스톨박 총에 맞고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피스톨박이 이제 결국엔 체면을 부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선 후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차지철이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경호실장으로. 사실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럼 이 박정희 정권이 주로 추진했던 정책은 어떤 것이었나? 일단 6.4 8기 중심 세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김종필, 이유락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죠. 뭐 차지철도 있고 뭐 군인과 관료가 중심이 된 정권이었죠. 그다음에 수출 주도형 산업화. 이게 핵심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전에 5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어요. 농업 국가로 그냥 농사만 잘 지어서 거기서 생기는 그 쌀을 갖고 국민을 먹이면 된다. 이런 정도가 경제에 관한 생각이었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쌀이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그걸로 먹여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급자족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반만년 이어져 내려온 가난의 사슬을 끊자. 그리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이제 국민교육 현장 뭐 이런 거 다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전 세계 어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구조, 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한 어떤 고리로 편입돼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이 가난의 구조를 끊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우리가 이제 외국의 물건을 팔아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산업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 그러니까 농업 국가를 산업 국가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수출인 거죠. 수출. 내수 기반이 아니고 수출 기반으로. 수출 주도로 산업화를 하자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정책이고 이렇게 방향을 세팅했다는 게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공이죠. 그 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경제적 패러다임의 큰 전환. 그래서 이제 처음 1차 산업구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농업 국가가 공업 국가로. 근데 처음에 바꿨던 건 경공업 국가였던 거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건 뭐 신발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뭐 양말이라든가 그렇게 중국이 초창기에 팔았던 것 같은 아주 단순 수공업이나 뭐 이제 뭐 그런 거 위주의 경공업 위주의 어떤 산업화를 했고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거죠. 달러를. 한미 군사 동맹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한 또 50년대와 단절인데 한일협정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하려고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겠고 뭐 제철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미국은 지난 10년간 이미 니네한테 지원 많이 했어.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빠지겠다는 상황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자본으로는 턱도 없으니까 어디서 자본을 끌어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거는 이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정희 정권 초기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토리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분은 일본 육사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만주 육사를 나와서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고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일본 사무라이에 관해 굉장히 호의적인 그 일본의 역사와 특히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무사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일 감정이나 일본을 이기고 싶은 뭐 이제 극일 감정 이런 건 당연히 있었지만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를 표방했지만 일본이란 어떤 그 나라로부터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북한을 상대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봐도 북한은 그 당시 소련과 중국 이 양쪽의 두 강대국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미국하고만 관계가 좋고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건 안보적으로 봐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돈도 한일협정을 맺으면 어쨌든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산업 기반 투자의 어떤 초기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일협정을 추진했고 그 한일협정 추진의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이 박정희의 그 제갈공명이라고 불렸던 그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나중에 공화당 의장이 되죠. 김종필을 일본으로 보내서 오히라라고 하는 일본의 외상과 비밀 회담을 하죠. 그래서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해서 이제 메모에다가 뭐 유상 몇 억 달러, 뭐 무상 몇 억 달러 해서 8억 달러인가에 이제 일단 배상금 문제를 타결하고 이때 사실은 위안부 문제도 타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50년간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할머니들이 그동안 이제 숨기고 살다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게 불거지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8억 달러를 받는 걸로 퉁친 거예요. 그리고 그 8억 달러를 가지고 일부는 이제 포항제철 만드는 비용으로도 쓰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한일협정을 반대한 사람이 그 당시 학생운동권이 많이 반대했고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고려대학교 상대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이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또 이끈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뭐 그래요. 근데 그 이명박이 나중에 또 박정희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참 그래요. 이 한일협정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엔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 신민당 국회의원 초선 의원 시절에 야당 의원이었지만 이 한일협정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합니다. 뭐 조건부 찬성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쿠라라고 해서 뭐 배신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김대중 의원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상인의 현실 감각, 그 이렇게 선비의 그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한일협정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군비 경쟁을 했고요. 근데 당시 신민당은 민주당의 후신이었고 윤보선, 유진호, 유진산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친일 지주와 독립운동가가 섞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왜 짓냐? 그럴 돈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이렇게 뭐 쌀값 지원이나 해라, 쌀이나 더 많이 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엄청난 예산을 그런데 왜 짓냐?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경부고속도로 짓겠다고 하니까 의사봉 빼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거 이제 예산 통과 안 시켜주려고. 지금 생각 아니 경부고속도로 짓겠다는 걸 왜 반대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우나 반대하듯이 반대한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저런 걸 만드냐? 우리는 농업국가인데 농민들이나 잘 챙기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반대를 다 무릅쓰고 어쨌든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게 볼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악이다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 부사동을 당연히 지지했고 한일협정은 또 반대했다는 거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엔 특별한 대안은 없었어요. 그냥 뭐 박정희가 하니까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런 거죠. 이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경제정책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민주화를 하는 게 이제 민주화를 하는 게 주된 관심사지 뭐 경제정책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책 우리나라 정책사에서 가장 큰 그 중심이 된 건 이제 1971년 대선인데 71년 대선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희대에 걸출한 두 인물이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리더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의 리더인데 이 둘이 선거에서 맞붙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또 재밌는 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군사 독재자 출신과 나중에 민주화의 리더 이 두 사람이 결국 선거에서 경본일척의 승부를 하는 게 평생에 딱 한 번 이렇게 선거에서 붙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 마지막으로 나온 대선이었고 김대중은 평생 처음 도전한 대선이었고 이거 관련된 스토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때 화제가 됐던 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10년 이상 대통령을 하면서 굉장한 경제적 성과를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5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60년대 10년간 많은 성장을 했고 이제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청년 40대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정도예요.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박정희라고 하는 그 업적을 갖춘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서는 최초로 정책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여당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김대중 이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4대국 안전보장에 의한 평화통일.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통일이겠다 조봉암 죽었다 그랬잖아요. 빨갱이로 몰려서. 그게 50년대의 일이고 그 이후로 60년대까지 한 15년 가까이 평화통일, 뭐 북한과 대화 뭐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돼 있는 거죠. 감히 끊을 수가 없는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대선 후보가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어떤 정치인이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그런데 1971년에 대통령의 후보로 나온 김대중이 처음으로 4대국 안전보장, 여기서 말하는 4대국은 소련,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이 4대국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인데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야 김일성이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김일성이랑 대화를 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이 새끼 뭐야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가 딱 좋은 주장이고 사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또 전쟁하자는 거야? 또 300만 명 죽자는 거야? 뭐 이렇잖아요. 통일을 안 하자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번 토론거리를 한번 국민들이 고민해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나왔네. 이제 이런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그 당시에 산업화의 주된 방법이 재벌을 키워주는 거였잖아요.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대표 선수를 육성해서 어떤 수출 주도 그 여건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 대기업 위주로 어떤 재벌들에게 그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이 물론 큰 성과를 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부정부패나 뭐 정치자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내수와 어떤 뭐 그런 그걸 이제 대중경제론이라고 불렀는데
대중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관료와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아니라 대중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는 의미도 있고, 본인의 이름이 김대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에서 딴 것도 있고,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도국단을 폐지하자. 이 학도국단이라는 건 이제 군내에 있는 예비군 조직이었고, 옛날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같은 게 있기 전에 학도국단장이 원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교에 중고등학교에도 교련 수업이 있었고, 지금도 교련 수업이 있잖아요. 그게 학도국단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건데, 옛날엔 대학생들이 다 학도국단으로 편제가 돼서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비군으로 바로, 그러니까 군대에 가기 전에 미리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예비군 교련복 같은 거 입고 뭐 나무로 된 이제 총 같은 거 나눠주면 그걸로 이제 총검술 연습하고 뭐 그런 걸 대학 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얼마나 싫었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또 예비군도 폐지하겠다. 그 예비군 쓸데없이 그거 왜 만들어갖고, 사실 뭐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불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거 도대체 왜, 결국 이제 국가를 병영화하려는 군사 정권의 통치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고, 박정희 정권에서 뭔 소리냐, 예비군 없으면 큰일 난다, 실제로 전쟁 나면 현역들은 금방 다 죽어버리고 결국 예비군을 소집해서 그걸로 전쟁 치르는 건데, 예비군을 없애자는 얘기는 우리나라 안보를 다 뭐 북한에서 넘겨주겠다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부유세를 신설해가지고, 뭐 우리도 지금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 나온 종부세 같은 걸 신설해서 부자들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책 하나 하나가 다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막 던진 거야, 대선에 나와서. 40대 중반의 젊은 김대중이. 그러니까 이제 뭐 뭐야 이러면서 뭐 정신없이 두드려 맞는 거죠,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막 그 뭐 되게 치열한 또 정부 또 연설을 워낙 잘하니까 가는 데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난번에 연설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나게 이제 김대중이 전국을 돌면서 엄청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혁신적인 공약들과 그걸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 국민에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젊은 김대중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 빼어난 외모, 언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긴 이겼죠. 그 당시에 뭐 중앙정보부니 뭐니 모든 그 경찰이니 뭐 모든 조직이 다 동원돼서 경권 선거를 하던 시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고, 야 이거 다음에는 김대중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박정희는 이번에 삼선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김대중이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런 인식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한 번 더 대선 치르면 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유신을 통해서 아예 대선을 없애버린 거죠. 대선을 없애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이제 종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제야 경제학자였던 박현채라고 하는 경제학자를, 그 우리도 지금으로 치면 뭐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써주다시피 한 대중경제론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종의 정책 자료집처럼 활용을 한 거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박정희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 이런 김대중이 같은 놈한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유신을 해서 결국에는 유신 쿠데타라고 하죠. 친위 쿠데타를 벌인, 그 기존에 있던 헌법을 다 정지시켜버리고 새로운 법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서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선 없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간접, 체육관에서 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고, 그 간접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은 뭐 정부 자기가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99%가 다 박정희를 99% 100%다 찍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통치 시스템 만들고, 국회도 이게 재밌는 게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유정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그 중에 3분의 1인 100명은 유정회 국회의원이에요. 유정회 국회의원은 누가 임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제도인데 그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은 중선거구제를 둬서 한 지역구에서 2명씩을 선출한 거예요. 한 지역구에서 2명 선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여당 1명, 야당 1명 이렇게 당선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1등하고 2등. 그 1등하고 2등이면 여당은, 공화당은 1등 아니면 2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200명 중에 100명은 자동으로 공화당 의원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면 100명은 유정회 국회의원, 100명은 공화당 의원, 나머지 100명이 신민당 의원. 그러면 저절로 300명 중에 200석은 여당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300 중에 200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헌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1970년대 유신 정권 시대였던 거예요. 그게 79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구축해서 뭘 했느냐? 중화공업화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까지의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경공업 위주였어요. 경공업. 그러니까 경공업이라니까 아까 말한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이런 거 위주였다면 안 되겠어. 이제 우리도 중화학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뭐 철강 생산해가지고 뭐 TV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중화학, 이걸 이제 중후장대형이라고 하죠. 중후하고 큰 그런 중화학 위주의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어떤 산업구조 개혁. 그러니까 경공업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어 이미. 그 기업들은 굳이 사실은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싫다는 거를 억지로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조인트 까가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정주영 데려다가 자네가 조선을 해야 되겠어. 네? 저는 건설업자인데요. 아니야, 자네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조선 돈은 내가 책임지고 관치금융이니까 돈은 내가 밀어줄게. 무조건 조선을 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선 한번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국에 가가지고 그 500원짜리 이렇게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었던 철갑선을 이미 조선 500년 전에 만들었던 나라다. 민족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차관을 받아오고 뭐 이런 스토리 유명하잖아요. 정주영이 그걸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불려가서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기업들이 좋아서 중화공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정부가 조인트를 까가면서 억지로 가게 시킨 거죠. 그리고 정부 말을 안 따르는 재벌들은 도태시켜버리고 정부 말을 잘 따르는 기업들만 남겨주고 그 금융을 통해서 특혜를 몰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중화공업을 그럼 야당이 그럼 도대체 그런 위험한 걸 왜 하는 거야? 이미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한테 억지로 시켜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야당이 입 다물게 하려고 이제 유신 체제를 만들어서 10년간 정권을 더 끌고 간 거죠. 그래서 18년을 정권을 운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유신 체제를 할 때 이때 이 중화공업화를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국회 신성장학파에서 공부했던 이 오원철이라고 하는 청와대 그 경제수석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화공업화를 하는 과정을 이제 쭉 책으로 쓴 사람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임기 내내 거의 계속 청와대 특히 이제 60년, 70년대 이후에는 계속 같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핵심 참모 브레인이었고요. 그때 박정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각하 아니되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해보지도 않은 그 조선이나 자동차나 왜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기업들도 반대하고 관료들도 반대하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 반대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임자다.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북한이랑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못하느냐. 나를 좀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느냐. 참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권 핵심부에서도 반발과 반대가 심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중화공업화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산업구조 조정을 이 시기에 한 거죠. 70년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주력산업이 지금까지도 주력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의 제1위가 얼마 전까지 조선산업이었잖아요. 조선이 조금 요즘 희청하다가 또 다시 또 주기가 돌아오면서 새로 배 수주가 들어오니까 또 다시 좀 살아나고 뭐 좀 통폐합을 하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동차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1위. 반도체는 뭐 박정희 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거 해 해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시장의 선택을 기다리다 보면은 세계의 어떤 경쟁으로부터 뒤처지게 되니까 그때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와 부담과 반발이 큰 어떤 정책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겁니다. 그 리스크는 자기가 다 지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이거야. 내가 죽고 나서. 그래도 좋다 이거야. 어쨌든 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거야. 왜?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가난을 끊을 거야.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 거고 나는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 됐고 내 일전에 할 거야. 닥치고 따라와. 싫으면 감옥 가. 이런 거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때 닉슨 정부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니까
자꾸 주한미군을 빼려고 했어요. 지금 트럼프도 자꾸 주한미군 빼려고 하잖아요.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에서 좀 인기가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고립주의적 경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의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고집주의, 아니 뭐 우리끼리 미국에서 잘 살면 되지, 신대륙에서 왜 굳이 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해가지고 쓸데없이 우리 돈과 어떤 인명을 희생하느냐, 이런 정서가 강한 나라고, 그게 뭐 닉슨, 뭐 카터, 뭐 이런 정권을 거치면서 자꾸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빠져나가면 뭐야 씨, 북한이 또 소련 지원받아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나라 또 뺏기는 거 아니야,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그 박정희 대통령은 6.25를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북한의 어떤 침략에 지지 않겠다라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갖춰야 되고, 국방은 결국 중화학공업에서 온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 탱크를 만들 거 아닙니까? 조선을 만들 수 있어야 군함을 만드는 거고, 비행기도 전투기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경공업회가 신발 만들고 양말 만들어 갖고 가발 만들어서 어떻게 북한이랑 경쟁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중화공업화를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구축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리에 핵 개발까지 추진하죠. 이건 뭐냐면 핵이 없으면 결국 안 되겠다. 이게 김일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도 이때 핵을 구상했고 박정희도 똑같이 핵을 구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자주국방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강대국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결국 군사적으로 자립하려면 박정희는 미국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꾸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카터 정권 들어와가지고 인권 문제 자꾸 제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국 놈들 못 믿겠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 가장 돈을 적게 쓰면서 군사적으로 높은 효과를 가지는 수단은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적으로 전력을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대칭, 그러니까 적이 만들지 않는 그런 거에 어떤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군사적 약화를 만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미사일과 핵에 그 투자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죠. 군사적으로는. 그걸 막으려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난리가 나서 난리친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김일성, 김정일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핵 개발을 했죠. 그 유명하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희소 박사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희소 박사 미국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이유도 이 핵 개발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되게 안 좋게 보다가 뭐 CIA가 김재규한테, 김재규가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이유는 그때 말한 것처럼 분마 항쟁 그 와중에서 차지철과 권력 투쟁 뭐 카카 이 버러지 같은 놈하고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십니까 뭐 이런 거지만, 그 뒤에는 김재규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미국 CIA가 여차하면 우리가 뒤로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뭐 이런 이제 설도 있죠. 이건 뭐 증명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외교 문서가 몇십 년 뒤에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추정이 많이 있었죠. 그 미국이 이렇게 박정희를 보낸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핵개발 계획은 완전 중단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어떤 자료 같은 거 미국에다 뭐 이렇게 반납했다는 뭐 갖다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요즘도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계신 그분. 이제 12.26 사태가 일어나고, 12.26 사태를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나고, 12.12 사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승화라고 하는 육군참모총장, 전두환 합수부장이 보안사령관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기무사령관이고, 기무사령관이 이번에 또 뭐 이름이 또 바뀌었죠. 기무사가 또 댓글 조작 뭐 했다 그래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래. 그 조직이 보안사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하여간 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하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상관인 정승화까지 체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게 12.12 사건인 거죠. 그걸 통해서 신군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그거에 대해서 민중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하나를 콕 집어서 맛보기로 이제 진압하면서 이제 그 공포 정치를 한 게 5.18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다 11기 출신이고, 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정호용. 장세동은 아마 기수는 조금 미칠 거예요. 신군부와 관료들은 계속 이제 정권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 이제 군부가 교체된 거죠. 이제는 구군부, 6사 8기를 중심으로 한 구군부, 김종필 중심의 세력이었다면,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한 세대 밑에 후배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이라 그래서 기름값도 굉장히 싸고, 환율도 되게 싸고,
또 뭐 하나가 되게 쌌는데 물가가 또 싸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성장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당시에 또 재밌게도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제정을 하고 또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군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시장 자유화 조치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박정희 정권이 워낙 그 경제를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그리고 이 80년대가 레이건 정부와 대처 총리 시절이잖아요. 그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자유화 조치를 일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 자유화 조치 뭐 이런 걸 하면서 점차 이제 자유의 경제에도 이제 뭔가 시장화의 물결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때 야당이 이제 신한민주당이라고 해서 새로 건설이 되게 되는데 신민당, 민주당 이런 기존 어떤 정통 야당의 후신으로 신한민주당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 김영삼과 김대중계가 동거를 했고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그 당시에 김대중은 미국에 망명가 있었고 그 5.18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망명으로 미국으로 가죠. 사형은 이제 면해주고 그래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 김대중을 따르는 세력이 신민당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이 상도동계를 이끌면서 이제 총재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한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과 비슷한 5공화국 헌법 간접선거로 7년 단임제 대통령 그걸 지키겠다는 게 호헌, 지킬 호자를 써서 기존의 헌법을 지키겠다. 호헌을 철폐. 뭔 소리냐. 직선제 개헌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독재는 안 된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 라고 하는 구호가 이제 1980년대 87년 6월 항쟁의 구호가 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고 또 관치금융이나 부정부패 당연히 권력형 부정부패 비판했고 근데 이제 다시는 뚜렷한 경제 정책은 없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응? 지금 그런 걸 우리한테 물을 때가 아니지.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전선을 분열시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세력들은 경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아니 지금 전두환이 독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경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한번 야권이 분열해서 정권을 다시 그 노태우한테 넘겨줬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또 한번 큰 단절점이 일어나는 게 이제 90년 3당 합당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총재, 김종필 공화당 식민주공화당 총재, 저 옆에 박태준 씨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거두 정치권의 이제 거두들이 모여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김대중만 이제 호남 세력이 이제 고립되게 됐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태우 정권인데 우리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노태우 정권의 재발견이라고 노태우 정권이 의외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옛날에는 물태우라고 그래서 도대체 노태우 정권은 한 게 뭐야? 그리고 되게 이제 비하하는 되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운 좋게 또 야권의 분열 덕분에 운 좋게 대통령이 돼서 그냥 뭐 역사의 대통령이라고 이름은 남겼지만 뭐 별로 한 거 없는 사람으로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참 노태우 정권 때 정책은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태우 정권의 민자당은 민정당계, 민주당계, 공화당계 이런 어떤 그 3개 세력이 동거하는 세력이었고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지도자가 함께 만든 정당이죠. 그리고 이 중에 군인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가도 있었고 이게 공존하는 복잡한 세력입니다. 이 민자당의 후신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사에 가면 이승만 사진도 걸려 있고 박정희 사진도 걸려 있고 김영삼 사진도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아파트 200만 호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부동산이 경제 산업화가 되면서 더 좋은 집이 옛날에 판자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주거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아파트를 200만 호를 건립을 하겠다. 실제로 200만 호를 막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정말 그 얘기 들어보면 모든 국가적 자원을 다 아파트 건립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파트가 되게 많이 공급이 좋은 어떤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5대 신도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노태우 정권 때 만든 거예요.
그때 기획을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인구들을 분산시키고 주거 여건도 좀 더 좋아지게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성공적으로, 물론 이건 전두환 정권 때 따내갖고 전두환 정권 내내 우려먹다가 노태우 정권 때 실제로 한 거죠. 88 올림픽을 하면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상이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북방 외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공산권하고 수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헝가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소련하고도 수교를 맺고 중국이랑도 수교를 맺고, 뭐 고르바초프랑 정상회담도 하고 중국의 뭐 등소평도 만난, 그때는 강택민이었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랬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땠느냐?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평화민주당이라 그래서 김대중만 야당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 신민당의 후신이고 정통 야당이죠. 김대중이 단독으로 야당이 되었고, 호남 정당으로 고립이 됐죠. 대신 이제 민주당은 계속 민주주의 쪽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일단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제 뭐 시장, 시의원, 구의원 다 국민이 투표로 뽑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이때까지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 해도 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위에서 이제 시장도 다 임명하고 도지사도 다 임명했어요. 지금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근데 그 당시엔 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고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총리하는 양반. 고건은 30대의 도지사가 돼요. 30대 후반의 도지사가 돼. 그게 가능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냥 행정고시 봐가지고 좀 똘똘하다 싶으면 그냥 도지사 임명하고, 뭐 시장 임명하고, 뭐 이런 시대였던 거죠. 마치 이제 왕이 이제 사또 임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단체장들 다 임명하고, 뭐 구의회, 시의회 이런 건 없고 아예. 그냥 이제 중앙정부 조직의 어떤 그렇게 브랜치 역할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군수 조직, 이 시장 조직, 이 공무원 조직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공무원들을 다 정부가, 단체장을 정부가 다 임명을 해버리니까 선거에서 맨날 관건 선거를 해버리는 거야, 얘들이. 여당 편을 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자체를 먼저 실시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제 폐지 같은 거 주장하면서 뭐 이렇게 그 당시 남성 위주의, 그 김대중 대통령 또 페미니스트라고 또 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도교동 자택에 가면 그 당시에 다 그,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명패라는 게 있잖아요. 명패를 다 가장이라 그래서 남자 명패만 달았는데, 도교동 자택은 김대중, 이희호 그 와이프랑 같이 두 사람의 명패를 같이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것도 김대중 정권에 처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다. 여성가족부 설치도 주장했고,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여성가족부도 설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87년 대선 때 공약했던 게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87년에 대통령이 되고 임기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해서 대통령, 국민들한테 한 번 더 자기의 신임을 묻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임기 2년 지나가니까 중간평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간평가에서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이게 김대중이 주도하는 야당이 그냥 취소시켜줘요. 이거를 그냥 안 해도 돼.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그거를 이제 세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이제 위야무야 넘어가게 합의해 주면서 대신 지방자치제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꽁으로 되는 게 없어요. 중간평가 실시를 유보해 주는 대신 지방자치제에 여당이 동의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그 당시 14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뭔가 주고받는 그런 거대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김대중이 이끌던 김대중이 야당을 이끌던 시절이 우리나라 의회 정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의회 정치가 이루어진 시절이라고 해요. 그 당시 힘의 균형이 잘 맞아지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상에 뛰어난 리더가 야당에 있으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걸 일부는 들어주고, 여당의 어떤 요구들,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관철시키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가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때 야당에 이렇게 협상력 있는 정치를 할 줄 아는 리더가 그 이후에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야당의 그 생각을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뭐 어쨌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호랑이를 잡았죠. 근데 본인이 뭐 호랑이가 되는. 그래서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딱 취임식하는 장면인데, 뒤에 보면 여기 노태우 있고 저쪽에 전두환 있고,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삼 정부는 무슨 정책을 주로 추진했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융실명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얘기했죠. 그 전엔 다 차명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실명이 검증되지 않으면 계좌를 안 파주는 거죠. 금융실명제를 최초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회를 숙청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두환이 하나회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떤 사조직, 육사 졸업생 중에 전교 1등, 2등, 3등들만 모아서 하나회라고 하는 어떤 사조직에 가입시키고 군내 인사가 다 하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회의 그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뭐 진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권으로 다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으로 다 나가고 뭐 이런 어떤 군내 엘리트 사조직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하나회 출신 그 장군들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 때까지 잘 나갔으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하나회 출신 장군들이 군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집권하고 취임 초에 인기가 한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취임하고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바로 군 인사를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회 출신 장군들을 다 전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군부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하나회 출신을 숙청한다는 건 정치권에서 군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왜냐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미 쿠데타를 2번이나 해서 정권을 잡은 전통이 있는 군부인데 뭐야 갑자기 우리를 날려? 그래갖고 이 군부가 갑자기 군을 동원해가지고 또 김영삼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제3의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젊은 리더 중에.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숙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들이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보통 지도자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게 보면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와 비교해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는 자꾸 군부가 민주화가 한번 됐다가 정권이 좀 인기가 없어지고 뭐 좀 군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피면 군부가 또 금방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갖고 군부가 또 정권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지네가 잠깐 뒤집었다가 또 지네는 물러나고 또 지네 성향에 맞는 정권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군부가 마치 체스판에 보면 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정치학에서는 이제 체스판의 퀸에 비유하는데 퀸이 갑자기 맨 끝에 가면 판이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체스에서. 그런 것처럼 정치판의 모든 질서를 일거에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군부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남미가 정치가 안정이 안 돼요. 자꾸 툭하면 군부가 집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군부에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 군인들을 일거에 그냥 다 숙청해 버린 거예요. 일거에다 제대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군부에서 힘을 다 빼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어떤 충성하는 군인들로 다 교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내 사조직이 일거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군부에서 쿠데타 일으킬 걱정은 안 하잖아요.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고 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군부가 쿠데타? 응? 그럼 코웃음을 치잖아요. 얘들이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지. 그 사실 뭐 사병들이 군인들이 쫓아가겠어요 그거를? 뭐 하여간 그런 시대가 온 게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앤 게 바로 김영삼 정부의 굉장히 큰 업적이다라는 거죠. 금융실명제와 함께 거의 양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김대중이 했으면 진짜 쿠데타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김대중은 그 당시에 빨갱이라고 하는 의혹을 사회주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회를 전격 숙청을 했으면 하나회 군부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은 철저하게 보수 우파 정치인이라는 게 명확했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6.25 때 인민군의 총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평생을 어떤 반공적 노선을 견제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어떤 군부 숙청에 대해서 군부가 저항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뭐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다. 그전에는 공직자들이 뇌물도 얼마든지 받아도 뭐 재산을 뭐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몰래 다 돈 쌓아놓고 지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적어도 공직자가 뭐 차관 이상이 되면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재산 다 분기별로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재산 얼마 늘었고 국회의원들은 재산이 얼마가 늘었고 줄었고 뭐 그런 게 다 알려지고 인사청문회 나오면 재산 검증 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된 게 김영삼 정부 때 만든 제도다. 그 덕분이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까지 같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부와 이때 김영삼이 했던 유명한 말이 권력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돈도 가지면서 권력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권력을 가졌으면 돈은 포기해야지. 혹은 돈을 갖고 싶으면 권력을 포기해야지. 어떻게 둘 다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맨날 칼국수를 점심 대접하면서 그런 소탈한 그런 행보를 했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건 참 멋진 면모죠. OECD에 또 가입을 했죠. OECD에 너무 일찍 가입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라고 하는 또 세계 농산물 시장 자유 무역 이런 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IMF 경제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특히 금융 자유화 같은 거는 좀 때가 일렀는데 OECD에 가입하려면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경제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민주화 조치를 통해서 인기를 끌고 나서 경제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무리하게 OECD 가입을 추진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를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뭐 복잡한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 영화도 개봉했지만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IMF 경제 위기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는 결국에는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운도 나빴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김영삼 때문은 아니잖아. 성수대교가 붕괴된 게 김영삼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일이 왜 다 그 정권에서 일어나냐고. 그런 식의 대형 사고가 막 여기저기서 뭐 산불도 났다 하면 대역으로 나고 배에 침몰하면 서해 페리오 사건 뭐 이런 거 그 천안함 사건 이전에 가장 큰 대형 해상 참사였던 이런 게 다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그 노태우 정권에서 부실공사 해가지고 지어놓은 다리가 그때 무너지고 부실공사에서 지어놓은 백화점이 그때 무너지고 그게 김영삼 정부 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이 없었죠 그런 거는. 근데 운이 없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다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이 부덕해서 그렇다.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다 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 말에는 90% 넘는 지지율로 출범했던 정권이 임기 말에는 뭐 지지율이 5%도 안 되고 완전히 폭망으로 끝나게 되죠. 또 아들 김현철 씨가 또 권력농단을 했다 그래서 뭐 감옥하고 뭐 등등 인기가 없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영삼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 양반도 결코 쉽게 된 건 아니에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인재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부부가 이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러면 여기 고건 총리도 살짝 얼굴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얼굴 찾는 것도 꽤 재밌어요.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거 못하더라도 저 뒤에는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이거 하면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되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돼야 될 텐데 참 이 나이가 40줄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건 없고 참 마음은 조급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대중 정부는 뭘 했느냐? 뭘 했을까요? 일단 재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재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IMF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재벌 개혁은 뭐냐면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 재벌의 기본적으로 어떤 성장 전략은 뭐냐면 문어발식 확장이에요. 대마불사라고 해서 재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정희가 하라는 걸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모든 산업으로 다 이렇게 문어발이라 그래서 재벌 기업이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재벌이 됐다 하면 모든 분야로 다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잉 중복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 무분별하게 차관을 막 들여오고 그걸 금융이 또 막 지원해주고 재벌이니까 망하겠어 이러고 막 지원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IMF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IMF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니네 구조조정해라. 니네 너무 과잉 중복 투자가 너무 만연해 있다. 기업들 사이에. 그래서 이 기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한 산업 분야에 불필요하게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너무 공급이 많은 거지. 여러 재벌들이 다 문어발식으로 투자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빅딜이라 그래서 야 자동차는 너무 과잉 중복 투자돼 있어. 그러니까 현대한테 몰아줘. 그 기아도 망하니까 몰아주고 대우도 망하니까 몰아주고 삼성도 원래 그때 자동차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지 마. 그냥 몰아줘. 이런 식으로. 전자는 그냥 LG하고 삼성만 해. 몰아주고. 나머지 몇 개 경쟁 없는 거 다 망해.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들을 조선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랑 몇 개 이렇게 딱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몇몇 산업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남기고 다 통폐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빅딜이에요. 빅딜을 통해서 재벌들을 일종의 개혁을 한 건데 재벌의 어떤 문화발식 확장을 못하게 일종의 선을 그어주면서 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빅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주도한 거예요. 그걸 뭐 이현재라고 하는 그 장관이 또 주도를 해서 나중에 뭐 경제부 총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합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됐고 나중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적인 이렇게 우수 기업이 됐죠. 그건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그 생태계를 독과점한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원청업체는 하나밖에 없고 하청업체는 많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청업체한테 연결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어야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먹고 사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청업체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원청업체의 무리한 어떤 가격 후려치기나 그런 어떤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런 어떤 힘의 권력 관계가 확 벌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이때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산업 구조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뭐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IMF 지원금을 어쨌든 조기에 상환해요. 뭐 1년 반 만인가 빠르게 상환합니다. 그래서 IMF가 하던 시절에는 IMF가 해놓은 경제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경제 주권을 뺏긴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기 상환하면서 다시 경제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원래 한 3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한 1년 반인가 만에 조기에 상환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꼽고 있고요. 그 국가 신뢰도가 당연히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그 박정희의 재벌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이 아니면 뭐 새로운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코스닥이라고 하는 그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시장을 만들면서 이 벤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코스닥 상장만 하면 100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때 관료들도 많이 때려치고 나와서 벤처기업 차리고 교수들도 때려치고 나와서 벤처기업 차리고 대기업 직원들도 때려치고 나와서 벤처기업 차리고 벤처기업 차리면 코스닥 상장하고 코스닥 상장하면 돈 몰려가고 100억대 부자가 되고 스톡옵션 나눠줘가지고 스톡옵션 또 같이 올라가서 몇십억대 부자 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벤처기업 차리자. 벤처 열풍이 막 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벤처로 몰려들고 막 창업 열풍이 불고 그랬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막 표창도 하고. 그래서 신지식인 1호 뭐 심영래 이런 사람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벤처 열풍이 그 당시에 되게 한때 되게 뜨거운 바람이 불었지만 거품이 많이 꼈던 거죠.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사람들이 너무 샴페인을 금방 퍼뜨려 갖고 막 룸사롱 가서 막 놀고 뭐 돈 막 쓰고 그러다가 또 벤처 거품 꺼지면서 망하고 코스닥 뭐 이렇게 상장 폐지되고 뭐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가 했던 한국의 정부가 추진했던 거의 마지막으로 성공한 산업 정책이었다라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부 차관하셨던 분이.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해서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제 틀었다라는 게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이걸로 타신 거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거 설치해서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그 싼 임금,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게 사실 이거는 뭐 대단히 뭐 경쟁이 대단한 걸 만든 건 아니죠. 뭐 옷까지 만들고 양말 만들고 뭐 가발 만들고 거의 우리가 60년대에 했던 초기 경공업 시절에 했던 그런 걸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안목도 있어요. 개성이 원래 군사 도시였거든요. 북한에서. 그 우리나라를 남침하기 위해서 이제 군 병력을 몰아놓은 데가 개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공단을 짓고 그만큼 군 병력을 뒤로 밀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는 전초기지를 뒤로 확 밀어버린 거지. 이거를 김정일하고 타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런 기본적으로 대통령쯤 되면 그런 외교안보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근데 이거를 박근혜가 나중에 폐기를 나중에 나오고 또 일본 문화를 또 개방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에 딱 취임하자마자 일본에 딱 가서 일본의 오부치라고 하는 그 당시 총리 자민당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하고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방을 하죠. 개선을 하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이에요. 그때는 외생 문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텔레비전 방송을 우리나라에 보면 안 돼. 그리고 일본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틀면 안 돼. 일본 음악도 우리나라 사람 들으면 안 돼. 이게 무슨 황당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를 법으로 다 금지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 수입 금지, 일본 문화 수입 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이 몰래 일본 가서 일본 방송 예능 보고 그대로 폼에 베껴와서 한국에서 그대로 하고 뭐 일본 만화 같은 거 이제 한국 만화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많았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라는 거는 개방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국회의원 하는 정치 구단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분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박지원이 무슨 문화를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문화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얼마나 측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는 정치인인가. 아주 실세 정치인이었던 박지원을 문화부 장관에 임명해서 문화 육성을 아주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유명한 정책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냥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는 문화인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문화에 엄청난 이렇게 그 지원을 하면서 뭐 영화 진흥 기금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90년대 이전에 한국 영화를 뭐라 그랬냐면 방화라 그래갖고 여러분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에마 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뽕, 뭐 산딸기 뭐 이런 그런 이제 야한 영화 위주로 나 조금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그때 이미 일본에선 러브레터 나오고 막
뭐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는 거의 뭐 헐리우드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 초록 물고기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어떤 영화산업진흥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날의 한류가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이때부터 딱 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문화랑 개방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 문화 다 먹힐 줄 알았어. 뭐 러브레터 같은 거 막 틀고 미야자키 하요. 야 우리나라 다 한국 영화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웬걸. 오히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가서 히트하고 뭐 요ን사마 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개방을 해놓으니까 한국 문화가 의외로 되게 이제 일본 문화와의 어떤 경쟁력이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남발. 하지만 이제 이게 벤처 육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되니까. 이 카드를 너무 쉽게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즘은 카드 아무나 발급 못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길 가다가도 사인만 하면 카드 주고 막 이랬잖아요. 카드로 막 돌려막기 하고 사람들이 그 버블을 너무 일찍 이렇게 터트린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카드 막 두세 개씩 갖고 다니면서 이 카드가 빵꾸 나면 저 카드를 해가지고 저걸로 맞고 이 카드가 빵꾸 나면 저 카드를 내서 또 맞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카드 버블 사태를 불러와가지고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말기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한번 가져왔죠. 엄청 뭐 배드뱅크라는 거 만들고 뭐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거는 참 잘못한 거다라고 본인 김대중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반성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김대중 대통령 있고 김영삼 대통령 있고 고건 총리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뒤에 국회의원들 뭐 이윤성이라고 앵커했던 양반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는 과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럼 노무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느냐? 일단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건 대선 공약이었죠. 사실 이 공약 덕분에 당선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은 민주화 이후에 항상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든요. 충청도가.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으로 딱 양대 정당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충청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의해서 대선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권 때는 충청도가 이제 중립으로 김종필이라는 독자 후보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는 충청도가 민자당으로 해가지고 여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충청도를 DJP 연합이라 그래서 또 DJ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딱 40만 표 차로 이겼는데 그 40만 표 차가 충청도에서 이긴 표차예요. 그 표차만큼 이긴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충청도는 김종필 세력은 이미 이렇게 야당으로 넘어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근데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대선 때 딱 발표를 하면서 충청 표심이 확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충청도를 먹고 그래서 사실 당선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대선 공약이 아니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기득권 세력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을 충청도로 다 이사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겠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되는 정책이죠. 근데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어떤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정책. 뭐 100만 공무원을 다 적으로 돌린 정책이잖아요. 그래도 충청도 표를 얻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인구 집중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 필요도 있고 블라블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고 거기에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세종시라는 게 건설돼서 지금 공무원들이 어쨌든 내려가 있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원래 100%면 대통령도 내려가고 국회도 내려가고 법원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서 워싱턴처럼 일종의 정치 행정 기능만 전담하는 수도가 생겨났을 텐데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헌재가 때려버리는 바람에 헌재가 안국동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내려가기 싫었던 거지. 뭐야 우리 보고 충청도 내려가서 살라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위헌 말도 안 되는 이 조선시대의 관습헌법이라는 걸 들고 고선 경국대전에 수도는 한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경국대전이랑 대한민국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왕조를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운 나라인데 웬 경국대전을 끌고 들어와서 근데 그런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런 짓을 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케이 이제 청와대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기관으로 내려가자 해서 내려보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해서 그 수도 조항을 넣어서라도 나머지도 내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청와대와 국회도 내려갈 수도 있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 비효율성. 지금 뭐 국회 맨날 공무원들 국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다 내려가면 되지. 그리고 지금 이미 세종시가 많이 건설이 됐고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 이제는 뭐 내려가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언론사들도 많이 같이 내려가겠지, 그렇죠? 인구 분산 효과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부세, 그리고 대출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좀 잡아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라고 하는 주된 논거 중에 하나가 부동산 폭등인데, 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뭐 이런 건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값을 일부러 올린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이 오랫동안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이 많이, 돈이 전 세계에 많이 풀린 거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그때 폭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 시대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릴 때였어.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풀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조선이 성장 동력이다, 예를 들면 우주 개발을 한다, 그럼 뭐 그런 데로 돈이 모일 텐데, 그런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그 믿을 만한 자산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미국 국채 아니면 땅이지, 부동산이지. 그래서 부동산에 많이 몰린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쫙 올라가면서 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막겠다고 대출 규제, 뭐 DTI, LTV라는 걸 나중에 막 세게 넣고, 거기에 뭐 종부세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잡으려고 잡았는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인기는 많이 이쪽으로부터도 뭐 떨어지고 저쪽으로부터 떨어지고 많이 그랬죠. 어쨌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으려는 정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끝나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158석인가 굉장히 거대 여당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까지 하면 어쨌든 굉장히 의회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뭐야, 과반수잖아. 과반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뭘 했냐면, 워너비, 이 민주화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근데 꼭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온감생심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걸 4개를 한꺼번에 끄집어내서 입법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빨갱이라는 걸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되고 감옥 가고 뭐 고문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언론개혁, 특히 조중동한테 많이 당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언론개혁 내용이 뭐냐면, 조중동, 그러니까 3개의 행위자가, 3개의 기업이 언론을 전체 그 시장의 70% 이상을 과점할 경우에 그거를 그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3개면 뭐 조중동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누가 봐도 조중동을 타겟으로 한, 조중동의 어떤 점유율이 전체 신문시장의 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을 막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학개혁. 사학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토지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득권, 지주로부터 시작된 기득권 세력들이 민간 그 지방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 사학이거든. 그래서 나경원도 그 사학 재벌집 딸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지방 유지들 중에 학교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애헴하고 이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사학을 굉장히 재벌처럼 그 독재적으로 일개 가족들이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학에 뭐 사회이사도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사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가 뭐지? 그래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사학개혁, 역사 바로 세우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역사 중에서도 과거사 뭐 그런 거. 이거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4개의 정책을 한꺼번에 입법을 하겠다고 추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국회를 다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죠. 상임위부터, 그때는 법사위원회를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 의석은 열린우리당이 많았지만 법사위가 일종의 그 통과 의뢰잖아요. 법사위를 한나라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법사위 문을 잠그고 안에서 안 나오니까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 그게 누구였더라? 그게 전해철이 정무수석 하다가 내려간 누구 있죠? 전해철 말고 누구더라? 하여간 어떤 의원이 망치를 들고 와서 망치로 법사위 문을 때렸죠. 법사위 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6탄 국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나오는 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아예 그냥 맘먹고 그냥 그 단상 점거하고 법사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여당이 오만했죠.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이 이부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부영은 그때 원외였어요. 그리고 천정배라는 사람이 원내대표였고, 야당은
박근혜가 그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영호 당시 옛날 나중에 국회의원 의장 되는 김영호 씨가 원내총무였죠. 그러니까 넷이서 이렇게 회담을 했다는 거야. 저 이부영 씨가 저희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라 제가 동창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넷이 회담을 했어. 처음에는 어떤 구도였냐면 4대 개혁 입법 중에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만 폐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왜냐하면 국가보안 폐지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열린우리당이 저 의석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날치기로 다 통과시켜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원래 한나라당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부영 의장이 그 당시에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갖고 의원총회로 갖고 온 거예요.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로 갖고 왔는데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게. 여당 의원총회에서. 뭔 소리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지.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여야 합의안을 여당 의원총회가 거부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 자식들 뭐 이런 니들 이렇게 나올 거지? 오케이 그럼 다 닫아 걸어. 그래갖고 이제 6탄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거죠.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보면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협상을 해서 양보를 했으면 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4개를 다 얻겠다고 하나도 양보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도 다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팍 떨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무능한 집단이다. 무능하고 때만 쓰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겨나면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표의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걸 막아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히려 박근혜한테 좋은 게 됐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이 됐죠.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죠. 왜냐면 2년하고 잘리는 법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상 2년하고 잘리는 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 4년도 쓰고 5년도 썼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월 8만 원을 지원했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그걸 박근혜 정부 때 18만 원인가 19만 원, 20만 원 가까이 2배로 늘렸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어쨌든 만들어 나가는 기초를 이때 좀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최병천 보좌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하긴 했지만 유시민 장관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주도한 건 박근혜였다고 해요. 박근혜 야당 대표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통과된 거지. 거기 동의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무현 정부를 흔히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좌파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한미 FTA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선진 통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산업구조조정 재벌 그 개혁을 하면서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국내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국내에서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특정 산업이 한두 기업으로 인해서 다 독점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한미 FTA를 통해서 해외의 어떤 플레이어를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거야. 서비스 산업도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경쟁하면 국내에선 자생적으로 경쟁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해외와 경쟁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농업이나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 문화산업 엄청 반발을 했죠. 그때 뭐 연예인들 막 영화 배우들 다 상복 입고 김혜수 씨 뭐 이런 사람 나와갖고 막 이영애, 김혜수 이런 사람들 상복 입고 거리에서 행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준기, 왕의 남자 뭐 이런 사람 TV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하고 TV에서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준기 씨한테 이준기 씨 한국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미국하고 경쟁하면 못합니까?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파가 아닌 거죠. 좌파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무역 개방을 늘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자였지만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주의에 가깝고 시장을 잘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이걸 먹잖아요. 그리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 뭐야, 얘 좌파인 줄 알았는데 정책이 왜 왔다고 우파 정책을 쓰는 거야? 이런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냥 진보 세력도 비판하고 보수 세력도 비판하고 그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책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또 제주 해군기지도 이때 설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군사전략적으로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거야.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나중에 어떤 그 동북아의 어떤 그 균형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에는 군사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 거야. 거기에 군함을 정박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해군을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동해고 이쪽이 서해고, 동해를 지키는 해군과 서해를 지키는 해군이 이쪽에서 전쟁이 나면 이쪽에 있는 해군이 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제주도에 해군이 있어야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도와주고, 이쪽에 전쟁이 이쪽에서 도와주고, 또 미국과 또 일본과 중국 어느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좋잖아요. 이거 너무 명확한 거든, 군사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제주도는 평화의 땅이고 관광지고, 어디 그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 기지를 들여오려고 하느냐라면서 제주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뭐 구럼비 바위라고 되게 오래된 바위를 폭파한다 그러니까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겠다니 뭔 소리냐라면서 이제 뭐 그런 논란이, 환경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막 그랬죠. 그건 이제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이고, 근데 어쨌든 이 제주 해군기지 설치를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였다.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했다라는 거죠. 이라크 파병 미국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안 좋은 전쟁인 거 알지만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 요구하지, 이라크 파병 안 하면 주한미군 빼가겠다고 하는 판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파병하겠다. 대신 미국은 전투병을 보내달라고 했죠.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경험도 있고 전투 잘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 특전사 위주로 해가지고 전투병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비전투병으로, 그래서 의료부대, 지원부대, 공병부대 위주로 해서 비전투병으로 보내고, 인원도 몇만 명 단위로 보내려면 몇천 명으로 해서 되게 줄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미국에 면만 세워주는 그런 파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보면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대통령이 이런 걸 하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군사 안보적으로도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근데 이것도 진보 세력은 세상에 저 무도한 부시의 이렇게 이라크 전쟁에 어떻게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느냐는 비판하고, 또 보수 쪽에서는 파병을 할 거면 전투병을 파병해야지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 실용의 정책을 편다는 게 이게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기가 되게 쉬운.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2006년, 7년이 가장 경제가 좋았어요. 최근에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만큼 그때는 우리가 다 그때는 다 재테크 공부했어요. 돈 벌 기회가 많았으니까 재테크 공부를 했겠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재테크 열풍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요즘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지금은 뭐 재테크고 뭐고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경제가 오히려 되게 좋았다. 근데 그때는 막 경제 망했다고 뭐 경제 망국론 막 이렇게 했지만 지표상으로 경제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야. 자영업자는 뭐 원래 계속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딛고 노무현의 어떤 가장 그 맞은편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김종필도 보이고, 그렇죠? 이홍구 국무총리도 보이고, 강경 보이네요.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무슨 정책을 실시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한반도 대운하. 그 나중에 4대강 사업으로 바뀌죠. 한반도 대운은 대선 공약 때는 한반도 대운하였다가 하도 반대가 많으니까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죠.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 산업이죠. 그래서 대운하 이렇게 낙동강부터 해서 한강까지를 운하로 연결해가지고 물류를 이렇게 일으키겠다 이런 거였는데, 아니 한국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굳이 운하로 물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운하는 뭐 베네치아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야 중세 시대 같으면 운하로 물류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비행기도 있고 뭐 물류를 굳이 운하로 할 필요가 있나? 철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운하로 해가지고 무슨 대륙까지 수출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북방이 또 막혀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운하를 그 배로 이렇게 돌아가나 뭐 큰 게 없지. 우리는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운하를 이렇게 팔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환경주의자 비판. 그러니까 내용 바꿔서 그럼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물 부족 국가 담론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나온 거죠.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이 갈수기와 홍수기의 그 수량의 차이가 30배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이 물을 저장하지를 못하고, 갈수기라고 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물이 너무 넘쳐서 문제고, 그렇죠?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물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수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좀 유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인근의 땅을 근데 수심이 얕으니까 수량이 확보가 안 되는 거냐. 밑을 더 파가지고 수심을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일부 저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많이 보유해 놓으면 여차하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가뭄이 든다든가 그랬을 때 부유한 물을 풀어가지고 그걸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홍수기에는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둬놔서 그걸로 이제 물이 너무 이렇게 범람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일종의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사실 이 논리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논리는 나쁜 건 아니고 실제로 뭐 낙동강이라든가 금강이라든가 몇몇 강은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역을 정비한 거는 일부 합리성이 있다. 근데 다만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들한테 너무 많은 또 이렇게 뭐 퍼주기식으로 몰아주고 거기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또 들어가고 뭐 등등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녹조 뭐 이런 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무슨 이끼벌레 뭐 무슨 벌레더라 뭐 이렇게 특히 징그럽게 생긴 벌레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듭다 큰 거 이런 거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되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야? 뭐 녹조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좋은 정책인 것 같아. 거기다 이명박의 또 트레이드 마크니까 이명박이 또 너무 인기가 없어지니까 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보를 또 이렇게 뭐 원상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 4대강 사업은 좀 두고 볼 문제다. 이게 너무 쉽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할 문제가 아니고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몇십 년을 두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이 한 모든 게 너무 싫은 거야. 이명박이 한 걸 그냥 그거 좋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20조나 들여갖고 4대강 사업을 한 게 너무 얄밉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엎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너무 성급하게.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농민들은 또 엄청 반발하잖아요. 그걸로 그물로 다 농사 짓고 있는데 보 없애버리면 우리 농사 어떻게 지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또 반발하는 지역 농민들은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좀 반영해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너무 싫은 거지. 이명박이 잘해놓은 뭐 해놓은 거를 보기가 싫은 거.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세 정책이죠. 종부세도 없애버리고 법인세도 낮춰주고 유류세 같은 거 낮춰주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감세를 하면 사람들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돈을 갖고 경제 활동을 더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기업은 투자를 하고 개인은 소비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걸 민간에 더 돈이 돌게끔 하겠다는 정책을 편 거고 이게 뭐 747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 공급했죠.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어떻게? 땅값을 줄이면 된다. 뭐 세상에 어디 반값 아파트 어떻게 공급할 건데? 아니 이렇게 지금 이미 다 개발됐고 비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되죠.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 있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버린 거예요. 강남의 바로 옆에 있는 세곡동, 내곡동 아주 노른자위 땅의 그린벨트. 그럼 박정희 정권이 턱턱턱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여기 이상은 더 서울이 확장되면 안 돼. 라고 녹지로 보존해 놓은 데를 이명박 정부가 턱 해제를 한 거예요. 해제를 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떡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뭐 특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정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땅값이 안 드니까 건설비만 들잖아요.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강남 지역에 그 지역의 아파트가 웬만한 게 11억, 12억 하는데 5억, 6억에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건 몇천 채밖에 안 되죠. 몇천 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추첨을 통해서 분양하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서 그거 11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추첨되는 순간 로또잖아요. 5억, 6억을 그냥 버는 거 아니야. 시세 차익을.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집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2000 몇 년에 저거 분양한대. 조금 기다렸다가 저거 분양하면 저거 한번 넣어보고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집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값이 딱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강남 집값이 엄청 폭등을 하다가 보금자리 주택 정책 딱 발표하니까 집값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값 아파트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신혼부부가 5억이 어딨어 솔직히. 신혼부부여도 5억 6억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강남 집값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공급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등하던 강남 집값을 딱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로또로 추첨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정책이냐.
후손들에게 봤을 때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첨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그게 과연 정의롭고 그게 공평한 정책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고 고졸 취업. 임원부 대통령 자체가 상고 출신이잖아요. 물론 고려대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왜 쓸데없이 대학을 다 가느냐. 그냥 마이스터고 실업계 육성해가지고 고졸 취업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여고 상고 출신들이 은행에 많이 취업하고 막 그랬죠. 원래 은행 일이라는 게 상고 출신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사실 상고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은행이 처우가 너무 좋아지니까 대졸자들이 많이 갔던 건데, 그거를 일부 티오를 상고 출신들한테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고졸 취업을 많이 늘리라고. 왜냐면 은행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민영화했다고 하지만 은행장들 다 관료들이 내려가서 낙하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은행 주요 거대 은행의 은행장을 다 정부가 임명하니까 은행장 통해서 시킨 거죠. 고졸 취업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고 출신들이 많이 취업했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경단녀로 또 다 바뀌고 이제 경단녀 취업하라 그러니까 고졸 취업 더 이상 안 받아주고 경단녀로 바꿔버리고 뭐 이런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알아서 뽑아. 대신 이제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복잡한, 지금 학종 문제가 되는 학종의 어떤 원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이때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는 이제 정부가 좀 손을 띄고 대학들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는 게 이제 이때부터. 요즘 되게 복잡해서 차라리 수능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복잡해진 입시가 생겨난 게 이제 이때부터 이게 뭐 선진국 트렌드다, 뭐 블라블라. 그다음에 또 오이사 조치라고 해서 박광자 씨라는 분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괜히 밤바다 구경하시겠다고 나왔다가 이렇게 북한이 뭐 요번에 뭐 요즘 보니까 김현철 장관 청문회 때 논란이 되대. 그게 경고 사격이냐 조준 사격이냐 이게 논란이 되던데, 우리는 조준 사격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경고 사격을 했는데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뭐 그런 논란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박광자 씨도 뭐 잘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총으로 쏴서 바로 쏘는 북한 놈들도 미친 놈들인 거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거기다 총을 쏠 수가 있어? 그냥 경고해가지고 소리 질러서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그냥 뭐 아마 자기들 매뉴얼대로 했겠죠. 그랬지만 어쨌든 뭐 그로 인해서 거기다 천안함 사건까지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이사 조치가 딱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모든 경제 교류를 다 중단해 버리는. 그런데도 개성공단은 냅뒀죠. 개성공단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고 중소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냅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렇게 중단시켰다. 그다음에 자원외교라 그래갖고 막 전 세계도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다이아몬드를 광산을 캐오겠다는 등 뭐에다가 이제 엄청 돈만 많이 쓰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 거죠. 참 이때는 참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색 옷 입으시고 이렇게. 주요 정책을 보자면은 이제 경제민주화.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를 선거 때는 많이 써먹었죠. 김종인 같은 사람 영입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했던 유명한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엔 복지국가를 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신규 순환 출자라고 해서 재벌들이 이제 그 소유 구조를 저렇게 순환 출자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더 늘리지는 못하게, 추가로 더 하지는 못하게 막은 거죠. 그다음에 무상 보육, 보육을 무상으로. 그래서 뭐 5세까지는 정부가 유치원비를 다 대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을 봤는데 애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다 보내주면 그 어린이집 비용을 정부가 대주고. 근데 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자체한테 50%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지자체한테 대게 하고. 그러니까 뭐야? 지자체는 얼떨결에 자기 예산의 절반을 그냥 정부 산업에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하니 못하니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뭐 엄청나게 제약이 심해졌죠. 그다음에 창조경제라는 걸 추진합니다. 근데 참 이게 창조경제가 뭐냐라는 게 그 당시 되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사실 창조경제가 뭐냐 하면 혁신성장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걸 하자는 얘기를 박근혜식으로 얘기한 게 창조경제였던 건데, 틀린 말은 아닌데 지식산업 위주로 그렇게 뭐 전환하자 뭐 이런 일종의 산업 구조를 바꾸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그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되게 특이한 이상한 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가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건물만 많이 짓고 지역별로 센터만 많이 짓고 그냥 끝나버렸죠. 센터 짓다가 4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탄핵으로 그냥 정권이 끝나버리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한 거예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산업구조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규직 위주의 고용시장을 갖고 있으면 산업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대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아니고 LG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는 전기잖아요. 전기물품. 그래서 LG전자가 오히려 배터리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배터리 기술이 우수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차는 현대기아차가 할 게 아니고 LG가 주도하게 하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LG는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 수가 없죠. 왜? 이미 LED랑 텔레비전 만드는 기술자를 억대 연봉 주는 직원을 몇만 명을 채용해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정기직으로 해가지고 65세 정년까지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고용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배터리 전기차 산업으로 주력 업종을 바꾸냔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는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은 정년까지 보장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산업 구조를 바꾸냐고. 그러니까 주력 업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산업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하는 시장을 대기업들이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고용 형태가 너무 경직돼 있고 연봉도 너무 세게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먼저 말랑말랑하게 유연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노동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통상해고라는 걸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으로 한번 전환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정리해고, 그러니까 징계해고가 있죠. 예를 들면 성폭행을 했다든가, 누굴 때렸다든가, 뭐 직원들한테 욕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지시를 불이행했다든가, 그러면 징계성으로 해고할 수 있죠.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해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회사가 진짜 한진중공업처럼 완전 망하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리해고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해고할 수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불가능해요. 해고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나이가 정년퇴임해서 65세 정년을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옛날에 산업이 한 30년 쭉 발전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복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산업 구조가 빨리 변하는데 한 사람을 채용해서 30년을 고용을 보장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동시장 개혁을 그 통상해고라는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민주노총 당연히 머리띠 둘러매고 나와서 막는 거죠. 한국노총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한국노총이 약간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달래서 어쨌든 합의를 해서 사인을 했어. 근데 그걸 국회로 가져왔는데 민주노총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밖에서 데모하고 있고. 근데 그걸 국회에서 막은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 민주당이 딱 막은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거는 계약이다. 노동계약이다. 그래서 막았. 그리고 사실은 거의 통과될 뻔했다는 거. 그때 이제 이걸 주도한 게 김무성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이걸 주도했고 이걸 이제 김용태 뭐 이런 의원이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거의 그 여야 합의까지 거의 다 돼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명분을 갖고 설득을 했겠죠. 거의 통과될 뻔했어요.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청와대에서 어떤 카드를 딱 꺼내냐면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겠다. 이걸 딱 꺼내는 거야,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국회에서 모든 논의가 다 올스톱.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김무성이 대선 주자로 막 그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노동개혁을 성공시키면 김무성은 여당에서 박근혜의 뒤를 잇는 대선 주자, 부동의 대선 주자로 우뚝 쓰는 거야. 근데 그걸 청와대에 있는 친박계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김무성이 누구 죽 써갖고 김무성 주란 말이냐. 그래갖고 이제 김무성은 친이계거든요. 그 당시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내서 그거를 뭐 망가뜨렸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여당 내의 권력 투쟁의 결과였다는 설도 있고, 뭐 또 박근혜 자체가 워낙 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암살로 정권이 끝나고 오랫동안 또 뭐 독재자였다는 소리 듣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버지의 이거를 그 부활시키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명예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보겠어요.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바꾸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그 교과서만 후손들한테 가르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해놔봤자 다음 정권에 다 뒤집어 버릴 텐데 그래도 그걸 굳이 하겠다고. 무리하게 정권을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권력이 세던 시절에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이제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인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백이성 선생님. 저런 분이 이제 신촌에서 갑자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설을 이렇게 거리 연설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죠.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 동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건 노무현 정부가 4대 개혁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묘는 잘 나갈 때 양보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겼을 때 하나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야.
그게 정치의 묘예요. 정치 구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해요. 이기면 다 가지려고 100%를 51%로 이겼는데 100%를 다 가지려고 해. 그러다가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런 어떤 오만, 박근혜 정부의 오만에서 온 되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이때 초이노믹스라 그래서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부동산 경기 완화 정책을 막 펴죠.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도 엄청 풀어주고. 이때 집 사신 분들 되게 많죠. 대출 막 몇백 프로 땡겨갖고 집 사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막 일으킨 거죠. 그리고 통일 대박. 그래서 통일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통일 대박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참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박근혜 왜 그 당시에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러니까 개성공단 폐쇄해버리고 결국에는 이 한 발자국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 교류도 전혀 없고 그 상태로 그냥 정권이 끝나버렸죠. 도대체 왜 그런 얘기한 거야? 알 수가 없어. 흡수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다음에 이제 한일 위안부 협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한일 관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아베 총리였거든요. 아베랑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그 다자 회담을 가면 아베랑 일부러 쳐다도 안 보고 막 손 악수하려고 그러면 막 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임기 후반으로 가니까 이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안 좋게 내버려 두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북한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되겠으니까 이게 탁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냥 덜컥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야. 한 100억 받고. 근데 그렇게 합의할 거였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멀쩡히 살아 계신데 계속 가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저러 진행 중이다라는 걸 보고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진행시켜갖고 합의를 했으면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이제 일본 관료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은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합의했습니다 이러면서 100억 받고 무슨 뭐 재단 하나 만들고 땡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어떤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식으로 추진한 거죠. 이 불통 정부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역풍이 일어나면서 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했던 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친일파의 딸이 또 친일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임기가 중단되고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좀 배경이 다르죠. 지금까지 봤던 취임장이랑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대통령 취임은 국회 그 광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선되고 다음 달 바로 취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광장에 세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몇만 명을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할 사람 분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임기는 바로 보궐선거기 때문에 바로 임기는 시작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다음 날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로텐더홀이라는 실내 홀에서 약식으로 그냥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뒤에 이게 뭐 하나 깔아놓고 한 겁니다. 저도 요거 할 때 요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취재도 하고 그쵸. 요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서 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이제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게 그 시간당 10,000원이잖아요.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누가 처음 얘기한 거냐면 알바 노조에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알바 노조는 진짜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시민단체잖아요. 근데 알바 노조 그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하는 그 청년 유니온 같은 그런 시민단체란 말이야.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5,880원보다 시간당 10,000원이라는 숫자가 딱 기억이 잘 되고 이게 그 캠페인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노조에서 알바 노조가 그 주창을 했는데 민주노총은 처음에 중위임금의 50%였어요. 근데 중위임금이라는 게 얼마인지도 애매하고 50%라는 숫자도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애매하니까 알바 노조가 시급 1,000원 얘기하니까 이거 시급 10,000원 얘기하니까 이거 괜찮네. 그냥 받아버려요. 그게 민주노총이 안이 되고 민주노총이 진보 진영 안에서 목소리가 크니까 그게 민주당의 안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어떤 대선 공약으로 덜컥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정책 노선과 뭔가 이렇게 잘 아귀가 맞으니까 주요 정책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덜컥 임기 초에 시급을 2,000원을 그냥 확, 그러니까 뭐 7,800원인가 엄청 올려버렸죠. 난리가 난 거죠.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영업자는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원래 힘들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을 때 뺨을 팍 때려준 거야. 그래서 네가 힘든 이유는 시급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야라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는 너무 과잉 공급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도 나도 자영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 구조가 힘들어지면서 회사 다니다가 잘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그렇잖아. 그런 정년퇴임도 일찍 하게 되고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갖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식당 차리고 다 편의점 차리고 다 치킨집 차리고 너무 자영업에 과잉 공급이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과잉 공급돼 있으니까 자기 이윤이 적으니까 고용을 해도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거기다 강제로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니까 당연히 더 힘들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영업자들이 다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게끔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더 안정적으로 줘가지고 지금 실업급여 지금 석 달밖에 안 주잖아요. 실업급여를 한 1년쯤 준다고 생각해봐요. 못하러 창업하겠어요. 일단 교육부터 바뀌어요. 직업교육 체계를 먼저 확충을 하고 실업급여를 늘려서 회사를 잘려도 당장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구조가 독점화돼 있으니까 새로운 창업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갈 게 아니라 기업,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어떤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먹고 살려니까 실업급여는 석 달밖에 안 주고 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일단 퇴직금으로 목돈은 받아놨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창업, 다 식당 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을 가서 느낀 점이 도쿄를 처음으로 3일을 놀러 갔어요. 일본을 가보니까 일단 편의점이 엄청 커. 우리나라 편의점은 진짜 요만한 넓이만 있어도 편의점을 하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이 거의 마트 수준이에요. 준마트. 거의 그 건물 한 동에 거의 1층을 다 편의점이야. 그리고 편의점이 되게 멀어, 거리가. 편의점 하나 있으면 한참을 한 2블럭 걸어가야 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는 같은 건물에도 편의점이 2개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거야. 왜냐면 프랜차이즈고 창업하기 편하니까. 특별한 직업 교육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뛰어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자영업이 어려운 건. 근데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려버리니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신난 거죠. 그래 어려운데 잘 됐다. 우리 망한 건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 있는 명분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정권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욕을 먹고 있죠. 잘못된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만의 탓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정권을 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생각이죠. 공공부문을 줄여야지. 공무원 한번 뽑아놓으면 그 공무원이 20년, 30년, 65세 만땅으로 이렇게 정년 퇴임하면 그 연금을 3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부부 공무원이 요즘 많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한 애들은 결혼 안 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공무원끼리 결혼하려고. 그렇죠? 여자 공무원만 남자 공무원 결혼하면 연금이 600만 원이에요. 정년 퇴임하면. 그렇죠? 65세에 정년 퇴임하면서 월 600만 원씩 벌면서 전 세계를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는데 못하러 일반인이랑 결혼하겠어요. 공무원이 양반 계급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권 계급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공무원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17만 명 정도는 순수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민간 부문 일자리인데 공공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잘 들여다보면 뭐 일부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리고 뭐 그거죠. 뭐 소방관이나 경찰 뭐 이렇게 치안 뭐 이런 쪽에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소방관 늘리겠다는 것도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나 이런 데 가면 소방관들이 맨날 놀고 있어. 맨날 이렇게 족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이 수도권을 놓고 보면 시흥이나 이런 데 어떤 지역은 소방관이 그 1년에 평균 출동이 뭐 몇천 회 막 이래. 근데 어떤 지역은 몇십 회 막 이래.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게 그 소방서별로 이렇게 수요가 너무 이렇게 너무 다른 거야. 편중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소방관을 그냥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게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다 똑같이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구별로 했겠죠. 그걸 적절하게 다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늘려야 되는데 너무 절대 인력을 늘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 예산을 야당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당연히 안 시켜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깎으려고 난리를 치고 뭐 공공부문 일자리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실천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 선거 때는 되게 요란했는데 그 이후에 뭐 됐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인력 엄청 늘어나거나 뭐 공채 인력이 늘거나 뭐 잘 안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고. 근데 부동산 시세 규제는 다시 강화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너무 확 풀어줬던 걸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옥죄면서 다시 강화하고 있고, 이걸 김수현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고, 그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추진했던 분이 지금 다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다시 딱 이렇게, 덕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대출 땡겨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진,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 또 공급하겠다. 왜냐면 니네는 규제만 수요만 규제하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안 늘리지 않느냐라고 보수 쪽에서 비판하니까 오케이 그럼 공급 늘릴게 해가지고 새로 신도시 쪽에 뭐 과천이니 뭐니 지정해가지고 신도시를 늘려서 그걸 통해서 공급도 늘리겠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어느 정도 잡았죠. 지금은 오히려 역전세난 해가지고 전세값이 떨어져서 뭐 원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또 다시 10년 만에 회복시킨 게 굉장히 큰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별로 북미 회담 틀어지니까 또 이제 애매해지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해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자문은 받는데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한, 뭐 뚜렷하게 이것도 박정희 정권 때처럼 어떻게 막 한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이런 걸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 지금 뭐 검찰 개혁 이거 뭐 경찰 개혁 뭐 아주 오랜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숙제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기무사 뭐 이런 놈들, 그러니까 뭐 권력을 막 농단하니까 국정원 개혁하고 이런 거 다 법은 만들어놨죠.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그래서 하나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선거법 개정이랑 엮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엮어서 뭐 내년에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지금 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뭐 반발하고 이러면서 되니 안 되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200석 이상이 있어야 패스트 트랙도 되는 거라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180석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실종된 아젠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실종된 아젠다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건 산업구조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많이 떨어졌고 지금 중국이 똑같이 해가지고 따라오고 있고 중국이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산업도 따라왔죠. 자동차도 따라오고 있죠. 뭐 전자도 따라오고 있죠. 뭐 이게 뭐 금방 다 따라잡히게 생긴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이런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잘 티가 안 나고 성과도 금방 임기 중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건 신경 쓰기가 싫은 거야. 그냥 자기 임기 중에 뭔가 반짝해가지고 성과가 나는 걸 하고 싶지 이 몇십 년 걸리는 걸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고 하려면 힘들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제대로 붙잡고 하는 세력이 없어요. 또 어려운 문제고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개혁. 이 산업구조 개혁을 하면 노동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동개혁을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막은 노동개혁을 자기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 노동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거죠. 근데 노동개혁을 못하면 산업구조 개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노동자들도 빠르게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냥 뭐 문재인 정부는 아마 못 대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크죠. 노동개혁은. 그냥 이거 손대면 민주노총 한국에서 난리 날 테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 개혁. 교육 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국영수 위주의 국영수와 암기 과목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만들어진 전공 위주의 대학 교육. 우리 여러분 다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다 이런 거 문학 이런 거 전공하셨죠. 우리나라 청년들 대부분 뭐 합니까? 카페에서 바리스타예요. 카페에서 바리스타 했는데 걔가 경제학을 전공했고 심리학을 전공했고 동문학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카페 창업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 코지 매니저 하는 친구도 걔가 뭐 이런 거 전공했겠어요? 공간 사업 전공했겠어요? 아니죠. 걔도 아마 무슨 다른 전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리학이니 경제학이니 5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을 전공했을 거라고. 대학의 어떤 분과학문 체계가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면서 그게 사실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전혀 어떤 대응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로 마치 이렇게 산을 넘으려면 산적들한테 통행세 뜯기듯이
그렇게 등록금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하는데 별다른 도움 안 되고. 이런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고등학교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되고 대학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건드리질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몇십 년이 걸리는, 오래 걸리는 사안이고 5년 임기 내에 뭐가 안 나오잖아요.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원래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100년간은 뭐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국가교육위원회를 못 만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거 만들어만 놓고 위원회로 못 넘어가고 있죠. 그것도 이제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고 뭐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뭐 블라블라. 안 돼. 다 안 돼. 이번 임기 중에 못 해.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도 좀 줄여야 되고 공무원 숫자도 좀 줄여야 되고 예를 들면 행정고시 같은 것도 뭐 폐지해야 되고 뭐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죠. 공무원 집단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니까 이거 건드리는 순간 공무원들 다 파업하겠다고 난리 나고 그냥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공공부문 개혁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양반들은 특권층으로 정년 퇴임하면 연금 600만 원씩 부부가 600만 원 받으면서 놀고 먹는 특권층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랑 이렇게 가깝고 미국 있고 북한은 어쨌든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무역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란 나라랑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쌩까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한일 관계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경제 교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1억이나 되는 어쨌든 큰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모르겠다 이러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미 또 박근혜가 한번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가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없어. 뭔 소리냐, 니네 정부랑 이미 합의했는데 한국 정부랑 이미 합의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무슨 합의를 하느냐. 뭐 그렇게 나올 만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도 5년 내내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북한을 통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권의 아젠다로 떠오르지 못하고 그냥 실종되어 있다. 실종되고 항상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미루고 모르겠어 이러는 사이에 이게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점점 물이 달궈지면 나중엔 이게 익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 따뜻하네 이러고 그냥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이러면서 나라는 망해가고 이와 함께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나라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정책 그 논쟁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좀 지식인들이 많이 나서서 지적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자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걱정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